참 그래서 이 관료들이 잘해줘야 되는데요.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그 강만수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고 본 거예요. 20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를 보겠다 하고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와이스는 경제를 모르죠. 경상적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환율이 뭔지 잘 모르죠. 경제수석이 그 당시 구본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실록 이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 이름을 종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본인이 들으시더라도 요 분야에 관해서 아주 조그만 얘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혹시 약간 공격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구본영 경제수석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YS 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강만수가 이렇게 가다 나라가 망한다. 200억 달러 올해 무역 적자를 보겠다 하고 눈물로 쓴 보고서를 들고 갔는데 구본영 수석이 그 보고서를 보고 찢어버렸습니다. 가치가 없는 보고서다. 네가 뭔 근거로 200억 달러나 무역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냐? 야, 한국은행은 그해 96년도 경상적자 전망 한국은행 60억 달러, 재경은도 50억 내지 60억 달러, KDI도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 거다. 그 전에 89억 5천만 달러였어요. 95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59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KDI도. 근데 야, 관세청장 네가 무슨, 니는 세금만 잘 걷어오면 되는 거지. 네가 뭔 국가 걱정을 하냐 하고 보고서를 쫙 찢어버렸어. 그러니 강만수로서는 그로부터 7년, 불과 97년, 불과 1년 한 6, 7개월 남짓 만에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로 들어가서 그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재벌 중에 15개가 망했으니까요. 대우그룹도 결국에는 크게 출렁거리면서 완전히 난파선이 돼버렸고, 온 실업자, 그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말도 못 하거든요. 직장마다 구조조정하고 절반 덜어내고 울고 불고 금모기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강만수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통한의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때 보고서를 내고 현실화를 해야 된다, 환율을. 적절한 수익 규제를 하고 현실화하자. 말하자면 환율을 고환율로 올려가자. 그 했더라면 위기가 안 왔을 텐데. 온 국민이 국민소득 $10,000에 취하고 환율이 7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국민소득이 $10,000에서 $5,00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김영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야. 국민들이 이렇게 다 원화 강세를 엔조이하고 있는데 뭔 장꼬대 같은 얘기냐. 그거 똑같은 거죠. 야, 재벌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말이야. 수출 대기업만. 나라가 망했죠. 그 강만수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MB정부 들어서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떻든 원하는 약간 약세가 되는 현실화가 맞다 하고 밀어붙여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에 리만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달러 부족으로 난장판이 되었을 때에 그나마 우리가 위기를 직격탄을 안 맞은 것은 강만수
쓰라린 후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뭐 그게 전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전적인 환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름이 되었어요. 7월 달이었습니다. 계속 터져나갔습니다. 야, 정말 2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름 되니까 100억 달러가 터져나간 겁니다. 그 전 6개월 만에 그 전해 89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때사 청와대가 관세청들어 한번 움직여봐라 하고 내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청 생긴 이후 거의 처음으로 강남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의 관세청 조사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관세청은 김포에 나 있어야지 현대백화점에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관세청 조사반 직원들이 현대백화점에 들이닥쳤습니다. 강만수의 명령 거칠게 다루어라. 터프하게 해라. 관세청 직원들이 현대백화점에 들이닥쳐서 무슨 온갖 수입품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품 가격 표시 제대로 됐나, 원산지 표시 제대로 됐나, 신고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했나 하고 다 꼬리표를 다 떼본 겁니다. 꼬리표를 떼면 물건은 못 팔잖아요. 아마 관세청이 그렇게 행동들을 만들어서 시내백화점까지 말 그대로 난입을 한 것은 그때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역시 강만수다운 액션이었죠. 그래서 강만수와 그 부하들이 강만수 장관이 직접 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필라 제품 같은데 벌금 매기고 보세구역으로 리콜시키고 왜 세금 제대로 안 냈다. 공정위에서도 허위광고 표시 위반으로 단속하고 소위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환율은 손을 안 대고. 그래서 강만수로서는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환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환율 조정 안 하고 수입품을 때려잡아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가격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지도로 처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관세청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나가서 물론 미국 세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들어온 이제 물건을 수입을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넥타이를 신발을 했는데 신발에 있는 이 강아지 무늬가 있었던가 봐요. 그림이. 그게 디즈니 그 무슨 개죠? 그거 있잖아요. 디즈니에 나오는 개하고 닮았다. 조사를 해보자고 모든 신발 뚜껑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열어라. 그럼 국가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신발을 다 열고 모든 신발을 다시 패킹을 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죠. 패킹하는데도 돈 들고 인건비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금융비용은 금융비용 들어 나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발에서 몇 개 망했습니다. 넥타이를 수출했는데 넥타이에 있는 무늬가 미국 지폐에 나오는 또 하나하고 비슷하다. 통관보류.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 포장 다 뜯어. 그럼 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강만수 세관 관세청에서 시내백화점까지 들이닥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 경제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모른 척 했죠. 이미 터져 있는 문제인데 모른 척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YS가 세계화를 부르짖은 이후로 OECD 가입을 서두르던 중이었거든요. OECD 가입을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OECD 가입하는데 1만 달러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소득이. 또 그 당시 자본 수지도 많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한국이 돈 투자가 많았습니다. 증권시장은 개방이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OECD 가입을 앞두고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많았죠. 그 자본 수지가 96년만 하더라도 170억 달러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 돈은 일시에 빠져나가버린 그 말인데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본수지하고 경상수지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자본수지는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카운트하면 안 됩니다. 빠져나간다고 카운트를 해야죠. 그 당시 재경은 장관이 한승수 부총리였습니다. 한승수 부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한승수 부총리를 불러서 무역적자가 너무 늘어난다 아이가. 무역적자 절반으로 줄이라 이랬던 겁니다.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여라 고 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얘기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봐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이 많다 하되 줄이라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 지도를 가지고 계속 풀려고 했던 거예요. 물가냐 환율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말하자면 원화가 저평가되면 수입 물가도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석유 한 바렐을 사는데 국제 가격은 100달러다. 근데 우리 돈으로는 100달러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하다가 국제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00원이 됐다. 그럼 700원 주고 사던 거를 7만 원 주고 사던 거를 이제 14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게 물가가 2배로 올라가는 거죠. 기름값에서부터. 그 당시 물가 목표가 4.5달러였습니다. 야, 절대로 환율은 올리지 마라. 물가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경제는 원사이드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하자면 남학신과 우산장사를 둔 엄마와도 같은 거죠. 지금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다 살리겠다 이러는데 다 안 사라집니다. 예, 그건 남학신도 있고 남학신 장수도 있고 우산 장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살리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립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업자들끼리 치고받는 거죠. 그럼 물가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에너지 전략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전략을 해서 수입을 줄이고 물가도 4.5%로 잡아라.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석채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KT 회장 하시는. 물론 이석채 그 당시 수석, 경제수석, 지금 KT 회장 하시는 이석채 회장도 그 당시를 회고하라 그러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근데 어떻든 그 당시 이석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석채 장관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고집이 무지하게 세고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논리가 예리했다 그랬거든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성수가 이석채를 만나서 환율 얘기, 무역적자 얘기 나오면 쪽을 못 쓰는 겁니다. 바로 그냥 한두 방에 깨져나오고 깨져나오는 겁니다. 한성수가 돌아 나와서 야, 임창렬이 당신이 들어가라. 그 당시 차관이었거든요.
가서 이석채를 설득을 좀 해봐라. 그거 들어갔어요. 이석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석채도 고민이 많죠. 우리나라 외채가 1,000억 달러였습니다. 순외채만 해도 400억 달러였거든요. 그 이석채 주장인 겁니다. 야, 원화가 1%만 절하가 되어도, 말하자면 환율이 1%만 올라가도 환차손이 4조 원이다. 환율 올리자고 어느 놈이 환율 올리자 그러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항상 존재한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다른 하나는 잃는 거다. 그래서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아니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기를 기다려라.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에 뭔가의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당시도 마찬가지죠. 환율을 현실화하자니 물가가 울고, 환율을 현실화하자니 환차손이 터져 나오고, 환율을 그대로 묶어놓고 있자니 무역적자가 터지고, 이건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장이 잘 적응이 되게 현실화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환율도 시장에 맡겨두되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되는 것이 좋다. 현실을 쭉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엔화가 쭉 약세로 갈 때 원화도 쭉 약세로 가게 조금씩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가는 거다. 임창열 차관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 그 당시 재경원에 한승수는 교수 출신입니다마는 임창열이다, 그 밑에 뭐 나중에 윤정현이다, 이런 이제 재무 라인이 있고, 그 당시 이석채다, 구본영이다, 나중에 뭐 등장하게 되는 강경식 부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라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는 사람은 소위 EPB 출신들입니다. EPB 옛날 경제기획은 같은 관료지만 재무 관료들은 아주 현실의 금융시장이나 세금 문제나 이런 현실 경제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현실 감각이 있죠. 그 대신에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런데 EPB 출신들은 주로 이제 장기 계획만 세우거든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소위 국가 경제는 자고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를 세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EPB는. 그래서 대단히 개혁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말하자면 이 대결이었습니다. 명분론 대 현실론, 시장론 대 구조조정론,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윤정현 금융실장이 나섰습니다. 한성수 안대 실패, 청와대를 실패, 설득하는데, 그 다음에 임창열 장관이 나서 또 실패, 그 다음에 윤정현 실장이 나섰습니다. 윤정현 실장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금융감독위원장도 하고 그 기재부 장관도 했죠. 강만수고 후임으로. 지금은 은퇴해서 뭐 여의도에서 조그만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TV도 열심히 보시는 분이어서 제가 윤정현 얘기가 나오면 우리 또 윤 장관께서 야, 이거 저 친구 내 얘기 또 왜 그래 나하고 뭐라고 저 친구가 또 얘기하나 그러고 아마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 윤정현 장관은 원래 굉장히 사실은 샤이한 분이고 그런데 우선 외모가 무골처럼 생겼어요. 덩치도 좋고 아주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죠. 그 이분이 나서서 이제 김석동 외화자금과장을 다리고, 김석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금융위원장 하는. 참 그 인물들이 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석동
그 지금 금융위원장 그 당시 과장이었어요. 외화자금 과장. 하고 와서 이석채하고 또 붙었습니다. 아, 이석채하고 붙었나요? 김윤호, 이석채였을 겁니다. 이석채하고 또 붙었어요. 설득이 안 됐어요. 그다고 이제 이석채 수석이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97년도 1월 달이었던가요? 하면서 제1은행, 신한은행, 2월 달, 3월 달이었던가요? 하여튼 제1은행, 신한은행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로 이제 급속하게 말려 들어가는데 이석채 장관이 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상황적으로 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서울은행, 제1은행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야, 한국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 봄에 한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한보 그룹이 부도가 나고 난장판이 시작이 되는 그 국면에서 이제 이석채 수석이 물러가고 김인호 수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김인호 수석도 또 경제기획은 라인입니다. 말하자면 구조조정론자인 겁니다. 환율을 현실화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김인호 수석도 그렇고 나중에 강경치 장관도 그렇고 이석채 수석도 논리가 이런 거죠. 야, 언제까지 기업들이 환율로 먹고 살 거냐, 수출 기업들이. 700원, 800원에도 수출해서 이익이 나게 경쟁력을 강화해라. 그 이석채 장관이, 이석채 경제수석이 들고 나왔던,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상적자가 94년에 45억 3천만 달러, 95년에 89억 5천만 달러, 96년에 237억 달러나 터지는데 그 와중에 이석채 장관이 내놓았던 거는 뭐냐? 오케이, 경쟁력 10% 배가하자. 환율을 10% 끌어올리는 대신에 우리 국내 요소 가격을 10%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냐? 말은 맞죠. 말은 맞죠. 환율을 10% 끌어올리는 대신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10% 더 강화하면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물류비를 떨어뜨리고 소위 경쟁력 10% 올리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방법이 전공법이죠. 맞습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서 낮은 환율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되고, 임금을 좀 떨어뜨리고 물류 비용을 좀 떨어뜨려서 기업들이 낮은 환율에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마진 구조를 만들어가면 되죠.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하자. 경쟁력을 갖추자. 무슨 소리냐? 환율부터 현실화하고 봅시다. 라고 하는 소위 현실화론하고 구조조정론이 대격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논란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EPB와 재무부의 이 양대 경제 관료들의 소위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무슨 소리냐? 시장 가격이 우선이다고 하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가 1100원까지 쭉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업계들은 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엔화가 또 그때처럼 바닥을 치고 75엔까지 치고 지금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90엔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아직은 100대 1의 균형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대 1이 아니고 약 12대 1 정도 되어 있거든요. 원엔이. 그럼 우리 쪽에 이제 지금 말하자면 흑자가 쌓이게 되어 있죠.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데 현실화돼서 100원에 근접해서 다시 원엔이 10대 1이 정도, 10대 1 정도가 된다면 아마 일본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겠죠. 지금 사실 일본 전자업체가 다 망했다, 일본 제조업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되살려 놓기 위해서 지금 아베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돈 풀어가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말하자면 엔화가 달러에 대해 지금 85엔, 86엔 그렇습니다만은 90엔, 100엔 이렇게 밀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사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지금 환율이 역전 과정에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94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갔던 무역 적자가 바로 외환위기를 쌓았고, 그 이면에는 그 무역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이론 논쟁, 또 그 이론 논쟁의 와중에 청와대를 장악했던 소위 구조조정론자들이 압도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다 하는 점이 시장에서 모든 것을 터져나가게 만들어버린 일대 패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론자들의 주장대로 구조조정이 일시에 되면 되죠. 근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인건비 떨어뜨리자, 물류비 떨어뜨리자 하면서 했는데, 국회에서 뭐 인건비 좀 떨어뜨리자고 노동시장 유연성 조치를 하자마자 난장판 됐죠. 뭐 노동자비 들고 일어나고 총파비 들어가고 엉망돼버린 겁니다. 그런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서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적전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뒤로 돌아서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국민 모두가 긴장이 되어서 국회는 국회대로 난장판이고 노동파는 노동판대로 뭐 노다지 파업이고 물류 가격 떨어뜨린다고 해놨던 거 나중에 다 또 물류 대란 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구조조정을 모두 실패로 만들고 환율은 환율대로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대대적인 파국이, 쓰나미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역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환율을 둘러싼 논쟁, 나중에 요 다음 편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